안녕하세요. 미디어 정책의 신현기입니다. 이제 지난 일주 동안 제가 한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이 과목을 듣기로. 저는 이 과목이 제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저도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64명이었다가 막 4명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서 뭐 60명 아파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최종으로 제가 지금 현재 녹화하는 시간이 금요일인데 61명, 3명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후회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그냥 뭐 허언입니다. 허언이지만은 저는 이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행정이라는 것은 갈수록 어떤 사회적 소통,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시 되는데, 이 소통을 매개하는 것이 사실 미디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미디어는 굉장히 어떤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들 있잖아요. 기레기라는 말들. 얼마나 언론이 불신을 받으면은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말이 합성한 기레기,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얘기할 것은 이른바 정부와 언론의 관계, 원론적으로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은 무엇이었는지 보고, 민주화 이후로 한국 언론과 정부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어떤 맥락 속에서 한국의 언론이 지금과 같은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됐는가, 즉 기레기가 됐는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얘기할 것에 많은 어떤 논점들을 오늘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요새 좀 신문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뉴스 소비라는 것이 대개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추천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는 물론 하긴 할 겁니다. 즉 이른바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내용의 뉴스를 자주 보게 되면은 포털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계속 쏴줍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모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세상으로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입니다. 필터에 의해서 여러분들 주위를 뉴스가 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뉴스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오히려 우물한 개구가 되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메아리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뉴스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심지어는 여러분과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정보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미디어를 접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논조와 다른 얘기들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주,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두 개씩을 일면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통은 한국 언론이 보통은 언제 핵심 뉴스가 나오냐면 월요일날 나옵니다. 왜 월요일날 나오게 되냐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른바 신문이 안 나오죠. 그리고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는 대개는 일요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일요일날 발표하면은 주말에는 보통 뉴스가 없으니까 모든 언론들이 정부의 뉴스를 일면 탑으로 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신문 발행 주기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일면이 굉장히 핫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그때를 중심으로 주요한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의 일면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강의 동영상을 두 편으로 쪼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는 실제로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전주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 강의 동영상이 월요일날 공개될 텐데, 그러니까 9월 7일날 공개되는데 저는 9월 4일날 이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 일면 비교는 월요일자 신문을 보게 되니까 그거는 이후에 이 강의를 한 이후에 다음 주에 다시 공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편을 항상 강의 동영상 두 편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두 편을 찍는지, 그리고 왜 신문 리뷰가 늦어지는지 이유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할 내용, 즉 정부와 언론, 민주화위의 언론 신뢰 붕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과 정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말을 했는데 그거죠. 정부와 언론, 나에게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땡땡땡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부 없는 언론이었죠. 정부 없는 언론.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인데도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말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숭배 혹은 언론에 대한 신화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언론을 이렇게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더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언론에 대한 존중 혹은 언론에 대한 신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1898년 1월 13일 로르르라는 이제 당시 프랑스 문학신문이죠. 문학신문에 실린 나는 고발한다는 그림입니다. 일면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 졸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밀 졸라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뭐냐면은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뭐냐면은 이 당시는 이제 프랑스가 이른바 보볼 전쟁에서 독일에 져가지고 독일에 대한 적당히 많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제2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독일에 대한 반독일 감정이 심할 때인데,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간첩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육군 대위였는데,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어떤 간첩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군사재판에 넘겨주고, 이렇게 또 아프리카 기니 쪽으로 이제 추방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반유대주의와 결합되면서 드레피스가 사실은 나중에 무죄였는데 그 사람을 유대주의랑 결합되면서 그 사람이 간첩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광풍이 분 거죠. 그 당시에 에밀 졸라라는 이 사람, 우리는 이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 사람은 사실은 저널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로르르라는 이 프랑스 잡지에다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편지를 씁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드레피스가 왜 무죄이고, 그리고 드레피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광기, 드레피스를 뭐라는 사회적 광기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열렬한 이 공개 편지를 쓰는 거죠. 이걸 통해서 프랑스 사회가 반 드레피스파와 드레피스파로 갈라집니다. 진실은 뭐였냐면은 드레피스가 간첩이 아닌 무죄라는 것들이 알려졌는데, 당시에 고위 판사라든지 혹은 어떤 군 법무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프랑스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이런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이 에밀 졸라의 이 행동,
즉 진실을 위해서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이 행동, 이게 이제 언론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 권력과 맞서는 언론의 용기, 이런 것을 어떤 표상하게 되는 거죠. 이쪽 오른쪽은 1974년 8월 9일 날 뉴욕타임즈에 실린 닉슨이 사퇴한다는 어떤 그 일면 기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닉슨의 사퇴는 워싱턴 포스트의 두 명의 기자가 이른바 보도가 계기가 됐던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쪽이 칼 번스타인, 이쪽이 이제 칼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쪽이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시에 딥스로스,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FBI 부국장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닉슨이 72년도 재선될 때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당시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어떤 선거 사무실이 있었는데 닉슨이 그 이른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거길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정보를 이 두 명,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입수해서 그걸 파헤치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을 밝혀지면서 닉슨이 사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가장 강한 정부고요. 근데 언론이 이 두 명의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그 권력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권력을 몰아냈다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언론은 정말 진실을 위해서 싸운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이 특정 보도를 계기로 이른바 인베스티티브 저널리즘이라는 탐사 보도라는, 단순히 언론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그치지 않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탐사 보도라는 영역을 개척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론은 권력과 싸우고 그 다음에 진실이 편에 있다,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신호가 만들어진 거죠. 여담으로 요 두 사람의 얘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요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를 다룬 영화가 모두가 대통령 편, All the President's Men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로버트 레드포드랑 더스틴 호프만이 이 사람들 연기를 했죠. 이 영화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없고 유튜브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워싱턴 포스트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 사건을 좀 소상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성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그 캐서린 그레임이라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입니다. 사주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캐서린 그레임은 원래는 그레임이라는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으면서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주가 되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에서 발행되는 조그만 지역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신문이 이 캐서린 그레이엄 시절에 전국지로 발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영화한 게 바로 더 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메릴 스트립이 하는 연기가 캐서린 그레이엄을 연기하고 있죠. 이 사건은 뭐냐면은 1971년도에 펜타곤 보고서라는 것이 폭로가 됩니다. 펜타곤 보고서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지속적으로 베트남에다가 군인을 파병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케네디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전을 일으키죠. 그리고
린던 존슨 대통령 때 패전이 그러니까 계속 전황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계속 전쟁을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가 월남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도 많은 젊은들이 징집에 거부하고 그러면서 반전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펜타곤 보고서라는 것들이 유출돼 가지고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에요. 닉슨 대통령은 국가기밀 누설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뉴욕타임즈에다가 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워싱턴 포스트지가 뉴욕타임즈는 가처분 신청, 금지 신청이 되니까 더 이상 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펜타곤 보고서를 넘겨받아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뉴욕타임즈처럼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망할 수는 이 캐서린 그레이엄은 사실은 막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신문사를 넘겨받은 굉장히 경영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용기 있게 펜타곤 보고서를 일면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진실의 신문이 되고 뉴욕타임즈와 맞먹는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정론지로 등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룬 게 바로 더 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먼저 펜타곤 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맨 브래들리라는 편집장입니다. 이 편집장의 주도로 사실은 요 두 명의 기자가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가 자신감 있게 특종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보시려면 요 영화를 보시면 좋은데, 요 영화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개봉을 했고 실제로 다운로드 돼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에밀 졸라의 이 나는 고발한다 이 공개 서한, 그 다음에 닉슨을 사임시켰던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탐사 저널리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제도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어떤 전통, 신화 같은 게 만들어지죠.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이거 1987의 그 기자 장면인데, 이 보면은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두환 정권이 이제 박정철이라는 젊은 대학생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이 기자가 그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동아일보의 정삼응인가? 그러니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기자입니다. 이 특정보도라는 기자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두환이라는 어떤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몰락하는데 언론이 얼마나 투쟁을 했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은 1973년 10월 24일 날 동아일보 기자들 180여 명이 모여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하는 장면입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이 쪽자가 보이시죠? 이걸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박정희 정부가 동아일보를 탄압하니까 동아일보가 백지를 내죠. 백지를 내고, 그 다음에 백지 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모여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죠. 최근에도 홍콩에서도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주도 백지 광고를 내고 이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사건들 통해서 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은 민주주의를 위한, 그러니까 억압적인 권력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실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직접 찍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뭐냐면은 보티첼리의 아펜젤레의 중상 음모라는 아펜레스의
중상음모, 그러니까 아펠레스의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중상모략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아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궁중 화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는데 이 사람도 역시 반역을 한다는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보티첼리는 바로 그 사건을 묘사한 건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왕에게 여러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의심, 무지, 막 왕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펠레스를 질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중상모략을 했기 때문에 이 질투감, 그리고 음모, 비방 이런 것들이 왕의 귀에 속삭여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 후에라는 어떤 그 뭐랄까 이게 어딘가 쳐다보고 있죠.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나체의 어떤 여인이 손가락을 위로 가르치면서 쳐다보고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나체 여신이 바로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다.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고 진실을 표상한다는 거죠. 즉 아펠레스가 지금 비방, 음모, 질투, 무지, 의심을 통해 의심이라는 온갖 어떤 그 중상모략을 받고 있고 왕이 그들의 포위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딘가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고 그 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얀 나체처럼 벌거벗은 진실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펠레스의 어떤 뭐랄까 순결함, 그 사람의 죄가 없음은 언제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후회가 이렇게 쫙 의심하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역할, 이 아펠레스의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이 진실을 밝히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론이라고. 그죠?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표와 책임의 원리로 운영되는 겁니다. 대표와 책임. 즉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또 선거를 통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는 거죠.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잘하면 다시 재선을 시켜주고 못하면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낙선을 시키는 게 우리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때 그렇다면은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올바른 정보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을 위한, 즉 책임을 물리기 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정보를 생산하는 게 바로 언론이라는 거죠. 이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바로 언론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오타나는데 이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민주주의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언론의 자유가 요청된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보장은 시민들이 정보를 갖고 여론 형성자와 자유롭게 접촉할 때 가능하다라고 사르토르라는 정치학자 말했죠. 그리고 로버트 다디라는 정치학자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인데, 즉 누구나 1인 1표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효과적인 참여, 투표가 평등해야 되고 계명적 이해 확보, 의제 설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 성인들의 수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요 요소 계명적 이해 확보, 그 다음에 의제 설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언론의 역할과.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바로 이처럼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 수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진실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 바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작동하기 위해서 바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어떤 관념이 생겨난 거죠.
이런 어떤 원칙이 확립된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은 크게 시민의 토론의 장. 그래서 시민들이 이 공론장에 모여서 서로 토론해야 되는데 이때 토론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 즉 외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적 다양성은 다양한 언론이 있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매체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즉 free marketplace of the idea. 즉 사상의 자유시장.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다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그런 시민의 토론장을 제시해주고, 두 번째는 감시견. 즉 아까 했듯이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부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들이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은 우리가 대의제민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이것도 언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은 시민 토론 광장으로서, 즉 공론장으로서, 그 다음에 권력의 감시 기능,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치 정보를 줌으로써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참고로 요 감시견과 관련해서 언론의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시견 모델이죠. 즉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애완견 모델은 뭡니까? 이렇게 권력에 아부다는 거죠. 보호견 모델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권력과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보호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은 자신과 같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격견. 공격견은 뭐냐면은 주인도 모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물어뜯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감시견 모델이죠. 감시견 모델인데 지금 한국의 언론은 그 감시견 역할을 하는 걸 나아가서 지금은 정파화된 공격견,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호견이 됐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볼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주로 언론,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언론이라고 할 때, 저널리즘이라고 할 때 우리 법제상으로 어떤 게 있냐고 보면은 주로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 법제상의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상으로 언론사는 이쪽이고요. 요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등이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매체마다 각각을 규율하는 법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가 법제체제에서 언론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통 미디어인 방송과 신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론은 어때야 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범과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언론은 사실은 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기레기라는 것들은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언론은 쓰레기라는 건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은 요 사건이 있죠. 2014년 4월 달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단원고 학생들 300여 명이 진도아 빠져 물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은 그때 전원구조라는 대표적인 오보를 냈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오보 외에도 그때 취재 과정들을 보면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당국과,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언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언론의 기레기다.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근, 올해 얘기죠. 이거는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른바 검언유착이죠. 검언유착 사건. 즉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던 사건입니다. 이쪽이 채널A의 기자라고 이쪽이 이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의 뭐랄까요, 오른팔이라고 하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검사장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랬다는 거야. 둘 간에 어떤 유착이 됐냐면은, 유시민이라는, 즉 진보 진영, 지금 현 정권에서 국민적인 인기가 있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이철이라는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유시민의 비위를 불어라, 이렇게 강압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강압수사를 할 때 내가 검찰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불면 너뿐만 아니라 니네 가족까지도 모두 깜빵에 쳐놓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언유착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도 서로 결탁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막 뒷조사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아직 법원 1심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수사는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나 보면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즉 2017년도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즉 이른바 좀 진보 성향의 그룹들은 여전히 언론들이 기득권과 한편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언론들은 기득권 세력들이고 진보 대통령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피해의식 혹은 어떤 진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약간 폄하해서 문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빠순이 빠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문빠 입장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레기가 되면서 그 사람들의 뒷조사하고 그리고 신상공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 보면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 2009년 정도 되나요? 2009년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2009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박연차 사건,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서 박연차라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걸 의혹을 받으면서 이 장면은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경남 봉화마을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지검의 검찰 수사를 받으러 올라오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극적 결론을 맞게 되죠. 이 장면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가 부문입니다. 여기가 봉화마을인데요.
요게 이제 요 산이 바로 이제 부엉이 산이라는 것인데, 당시에 여기서 이제 투신에 자살했죠. 당시에 기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요 마당을 비추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사진 찍고 막 일면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른바 지금은 밝혀졌는데 안기부 아니 국정원이죠. 그 당시에 국정원의 MB정부 대통령의 국정원의 어떤 공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1억 상당의 시계를 받았고, 근데 조사가 이루어지자 당시에 권영석 여사가 그거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날조된 어떤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들이 대서 집필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시계나 찾으러 논두렁에 시계나 찾으러 가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자인데, 당시에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어떤 칼럼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수를 꽂습니다. 왜 이게 비수가 되냐면은,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보수신문이니까요. 근데 경향신문은, 이분이 이제 경향신문 주필까지 하신 분인데, 경향신문은 원래 한겨레와 함께 진보신문이었거든요. 진보신문이었는데, 진보 언론마저도 진보 대통령에게 등에 칼을 꽂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지지자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진보 언론들, 혹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에 대한 어떤 사무치는 원한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 당시에, 대통령들을 언론의 공격을 통해서,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세력 문파들, 혹은 사실은 노무현 지지자와 겹치는데요. 이들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죄의식,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자신의 죄의식이 발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 모두 기레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극렬한 어떤 분파적인 혹은 정파적인 어떤 입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부터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문파 세력까지 어떤 그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조선동아 한겨레 신문에 제가 사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설을 분석하면서 그 사설에서 대통령을 다룬 사설의 개수와, 그리고 대통령을 다룰 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다룬 사설의 개수를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해본 결과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민주화가 이제 우리가 1987년이 민주화니까 이 이후로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까지 요 조선 동아 한겨레 세계 신문에서 이제 대통령을 다룬 사설의 수와 대통령 사설을 다뤘을 때 어떻게 부정적으로 다룬 비율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민주화 됐지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까지는 2000년도까지는 대통령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부정적으로 다루는 비율이 적죠. 근데 2001년도부터 갑자기 DJ 정부 말이죠. 대통령을 다루는 기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다룰 때 대통령도 비판으로 다루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 권력을 언론 권력을 조금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시민사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정부도 그 심사 요구를 받아서 언론사 세물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언론과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자체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 언론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때는 정말 피크를 이룹니다. 이때 노무현이 했던 대표적인 언론 정책이 뭐 가판 폐지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언론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말에는 이제 기자실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언론과 정말 척을 졌죠. 그러면서 이때가 정말 최고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하면서 언론과 굉장히 유착관계를 가졌죠. 특히 이때는 보수 언론들이 이른바 방송을 따기 위해서 신문사들이 점점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 돌파구 하나로 방송,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같은 신문들이 방송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종편 방송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정권과 유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올라오죠.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무능 때문일 텐데 이런 관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바로 언론이 권력과 대립하진 않았죠. 그러다가 DJ 정권이 되면서부터 언론과 정부 간의 어떤 갈등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무현 때가 피크를 이뤘고. 그러면 왜 그러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보수 지형이었죠. 조중동 중심의 보수 지형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가 나온 게 8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전까지는 모두 보수 언론 일변도였죠. 근데 이런 대통령들, 노무현, 노태우라든지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보수주의 대통령들이니까 언론과 일종의 유착관계, 후견주의적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대통령 권력이 진보적인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보수 언론과 정권 간의 어떤 갈등이 본격화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왜 민주화 이후로 한국 언론과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됐는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차원입니다. 이런 거죠. 87년 민주화 이후로 이른바 권위주의적 국가정부가 정통성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민주화가 되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주도권 행사했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시민 권력도 일정하게 조금 몸을 사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의 공백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권력의 공백을 치고 들어온 게 바로 언론이란 겁니다. 왜? 민주화는 곧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니까요.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 권력,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이 물러난 자리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길 때 그 자리를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 언론은 제도 언론이었습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로는 자유를 가진 자유언론이 됐다가 나중에는 권력 언론이 되는 거죠. 언론이 권력화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밤의 대통령을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조선일보 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주.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사주에 70회 생일일 때인가 기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있다. 낮에는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밤에는 밤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사주님이다 이거죠.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강의실 안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에 공개되니까 제가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마치 권력을 만들 수 있는 밤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권력으로 완전히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듯이 DJ 대통령, 그래서 조선일보가 DJ 대통령 당시에 이회창 대통령을 밀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보도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차원입니다.
정책 차원은 민주화 이후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화가 심화되는 거죠. 민주화 이전에 우리 사회의 분열은 뭐냐면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 반민주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죠. 즉, 정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으로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87년 민주화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민주 세력 내에 세력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분파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점점 보수주의 분파도 이제 분열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노동자 계급 분화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들도, 그리고 알다시피, 87년의 성과 중에 하나가 88년도 때 한겨레 신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최초의 국민주 방식으로 한겨레 신문이 생겼죠. 그리고 이후에 97년도, IMF 이후에 경향신문도 진보 언론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원래는 한국 언론은 제도 언론 단계에서는 정부에 길들여진 모든 보수 언론이었고 제도 언론이었습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로 이념적 분화가 되면서 언론도 보수 언론 대 진보 언론으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강화되냐면은, 이념적으로 분화되니까 원래 대원칙은 이런 팩트 의견과 사실을 분리시키고 팩트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팩트가 더 우선시되는 건데, 정파성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분화되면서, 언론들이 팩트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팩트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취사 선택하는 이런 정파성이 강화되는 거죠. 이른바. 이걸 정치 병행성.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가 한 묶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일보랑 보수 정당이 같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조선일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사설을 쓴 게 다음날 당시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당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당이 약하니까 당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보수 세력의 어떤 이념적 정치적 방향을 주도하는 거죠. 이러면서 언론이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파화된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창 저널리즘,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창,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적을 비판하는 이런 주창 저널리즘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언론의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가능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보수 신문과 정권의 유착이 일어나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다시 벌어지고, 이건 보수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언론도 똑같아요. 진보 언론은 보수 정권 내에서는 엄청 비판하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또 비판 강도가 약화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의 태도가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죠. 또 하나의 갈등의 원인은 뭐가 되냐면은 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론이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공론장이라든지 감시견, 이런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사기업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제4부라는 얘기도 있죠. 권력의 4부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화 이후로 그리고 특히나 2000년대 이후로 점점 인터넷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디지털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신문 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경영난이.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은 1993년부터 2000,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죠. 전통매체 이용률입니다. 전통매체 이용률은 지난 일주일간 각 매체를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인데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뭡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종이신문입니다. 종이신문. 특히 우리의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언론 자유를 가장 혜택을 많이 누렸던 게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보수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민주화 이후로, 특히 2000년대 이후로, 그래서 민주화 이후로 자유라는 걸 권력 언론이 됐죠. 근데 정책 권력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듯이 산업적으로 점점 구독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방송 진출이었습니다. 방송 진출. 방송 진출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죠. 이걸 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른바 미디어법 개혁을 통해서 종편이라는 걸 승인해 주죠. 그래서 지금 종합편성 채널은 뭐가 있습니까? 조선일보가 하는 채널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하는 JTBC가 있고, 동아일보가 하는 채널A가 있죠. 그리고 매경이 하는 채널, 이거 저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건데, 어쨌든 산업적으로 신문 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꿈을 이루어줄 정권과 유착하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언론과는 굉장히 갈등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종편 채널은 지금 승인됐는데, 당시 이 종편 채널을 승인할 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른바 언론 다양성, 여론 다양성 쟁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죠. 이미 조중동이 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인데,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방송으로까지 확대한다면은 너무 언론의 다양성이 없지 않겠냐 이러면서 진보 언론들은 반대했던, 진보 정권 당시에 노무현 정부 이런 데는 반대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산업적인 요구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간 장사꾼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통치의 용이성, 언론의 어떤 보수 언론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정책 속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종편을 승인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내세웠던 거는 언론 다양성 대 일자리죠. 콘텐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세계적 추세다. 뭐 이런 논리들을 펴면서 결국은 종편이 출범하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맥락, 역사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산업적 차원을 통해서 민주화 이후에 언론과 정부가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우리 민주화 이후로 언론의 자유를 획득했고 정부가 갈등해서 언론의 본질을 지킨 것 같은데, 결국은 언론에게 지금 남은 건 뭐냐면 신뢰의 위기. 즉 한국 언론, 기레기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민주화 이후로 뭐 정부에 따라서 들락날락하지만은 보통 진보 정권 때는 보통 언론 자유도가 높죠. 그러다가 보수 정부 때는 언론 자유도가 낮죠. 이거는 이제 국경 없는 기자에서 이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언론 자유도가 높아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 자유도가 부침을 있지만 대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이후로 언론 자유도 높아졌습니다. 언론 자유가 높아졌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언론이 갖고 있는 신화에 근거했을 때 언론의 자유가 높아지면은, 언론이 자유로워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언론의 신뢰는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보십시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 영국 옥스퍼드대 부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매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어떤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2016년부터 이번 2020년도까지 단 한 번도 빼지도 않고 언론 신뢰가 세계 꼴등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의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냐,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그걸 합친 비율인데 한국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4, 6, 7, 8, 9, 10, 5년 연속. 그리고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엄청 낮죠.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네, 타이완 이런 나라네요. 어쨌든 한국은 어쨌든 압도적으로 꼴등이고, 이거는 벌써 6년째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은 불신을 받게 됐는가? 우리가 민주화 이후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언론 자유도가 상승하고 자유 언론이 됐는데 왜 오히려 언론의 신뢰는 무너졌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언론학자 중에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2000년도 이후로 비판적 담론 공중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즉, 이 비판적 담론 공중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는 신문이 주는, 언론이 방송이 주는, 기존 전통 매체가 주는 언론만 정보만 받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갔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뉴스를 만들고 스스로 뉴스를 만들고 유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어떤 일종의 네티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비판적 담론 공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존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언론 규범의 소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했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특징 중 하나는 정파성이 극대화되고 주창 저널리즘이라는 게 본격화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본래 언론이라는 게 저널리즘이 확립될 때 의견과 사실을 분리하고 무조건 사실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근본인데 이른바 팩트라는 거죠. 기자의 생명은 팩트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달라도 팩트대로 보도해야 된다는 건데 정파가 극대화되면서 팩트를 아예 왜곡하진 않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팩트에 대한 규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언론들이 팩트를 자신의 입맛대로 진보 언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과 보수 언론들이 서로 다른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 A와 팩트 B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규범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 대중, 이른바 네티즌이 보면서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정파된 언론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의 신뢰가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 생각은.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과정 아까 했듯이 비판적 담론 공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언론이 정파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언론의 정파화가 시민사회의 정파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제로 아까 봤듯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02년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터키, 멕시코, 필리핀에 의해서 네 번째로 자기와 관점이 비슷한 뉴스를 선호하는 걸로 나옵니다. 즉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어느 정도 선호하나 봤더니 한국은 44%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28%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노르웨이, 영국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일본,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주로 공영방송이 발전된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나와 같은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특정 관점이 없는 객관적인 걸 선호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국은 특정 관점이 없는 뉴스, 즉 객관적인 뉴스 못지않게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터키, 멕시코, 필리핀이 높아요. 이건 뭐냐면은 언론이 정파되면서 시민사회들도 자기와 입맛이 맞는 뉴스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보면서 그 뉴스를 소비하면서 필터 버블 현상 혹은 에코 참보 현상이 심화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현상은 전통 미디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랬죠? 언론은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 의견들이 사상의 자유시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의 언론은 오히려 정파화돼서 시민사회 분열을 더 자극하고 언론의 정파화된 언론이 시민사회 정파화를 촉진시키고 정파화된 시민들은
다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 보게 되고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시민사회가 분열되고 언론의 분열이 심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언론이 공론장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공론장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언론은 이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작년도에 있었던 2019년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 보여줍니다. 조국 사태로 벌어졌죠.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조국은 위선자라고 주장했던 광화문의 우파들, 그 다음에 조국을 수호하자고 오히려 검찰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진보파들, 시민사회가 분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얘기입니다. 이 여파로 두 개의 조국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입니다. 1년 있다가 이 사건을 정리했는데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조국 백서라는 걸 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조국 흑서를 내면서 조국이 얼마나 위선자인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저도 다 두 책을 보지 못했는데 각각의 내용이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역사를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유 언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점점 언론이 권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를 얻었는데, 언론 입장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오히려 언론의 신뢰는 무너졌다는 거죠. 기레기가 됐다는 거죠. 왜? 그 사이에 비판적인 담론 대중들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언론 자체가 정파되면서 언론 규범이 무너지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바닥을 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정파된 언론에 의해서 시민사회도 분열되는 거죠. 또 분열된 시민사회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좋아하고 자신의 입맛과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쓰레기, 기레기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의 공신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라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왜 지금과 같이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한국의 언론은 왜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는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실에서 얘기했으면 좀 더 은밀한 얘기, 방송을 탈 수 있는 우리끼리 얘기, 방송을 안 타는 우리끼리만의 은밀한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가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 얘기고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그거를 1시간 내에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약간 말이 서둘른 감이 있는데 차차 나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 와콤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써봐가지고 약간 사용법도 능숙하지 못해서 약간 버벅거린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오늘로써 두 번째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자유언론, 아까 민주화 이후로 자유언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언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유언론의 언론 자유의 밑바닥 위에는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바로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한 근본적인 이념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